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ISLM 모형,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죠?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응용 사례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거예요. 오늘 내용만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 아주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그냥 이론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 경제 현상하고 딱 맞닿아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확 키우는 실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두 가지 사례만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유형의 응용 문제는 정말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계부채가 IS 곡선 기울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게 긴축 통화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강력하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정반대 상황이죠. 정책이 아예 힘을 잃어버리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대체 뭔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딱딱 집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비와 IS 곡선의 기울기. 특히 요즘 경제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이 가계부채가 ISLM 모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죠. 가계부채는 이미 너무 많고 물가는 계속 치솟아서 인플레이션도 심각해요. 이럴 때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딱 올리면 과연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려면요. 일단 기존의 케인즈 소비 함수를 현실에 맞게 살짝 손봐야 합니다. 원래 모델에선 소비가 주로 소득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봤거든요. 근데 현실은 특히 가계부채가 많을 땐 얘기가 다르죠. 금리가 오르면 당장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게 되잖아요. 바로 이 효과, 즉 이자율 R이 오를 때 소비 C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알파 R이라는 항을 함수에 추가하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자, 소비 함수에 이자율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IS 곡선의 기울기 공식도 바뀌어야겠죠? 여기 새로운 기울기 공식을 한번 보세요. 분모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 게 보이시죠? 원래는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를 나타내는 베타만 있었는데 이제는 소비의 이자율 민감도를 나타내는 알파가 추가된 겁니다. 아하, 분모가 커졌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분모가 커졌으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그럼 그래프는 더 원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자율이 변하면 기업의 투자만 반응했는데 이제는 가계의 소비까지 같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경제 전체, 즉 국민소득 Y가 똑같은 금리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더 크게 반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만해진 IS 곡선이 실제 정책에서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을 가정하고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딱 시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긴축 정책을 쓴다는 건 시중에 풀린 돈, 즉 통화량을 줄인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 ISLM 모형 그래프에서는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표현하죠. 자,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똑같은 강도로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래 가파른 IS 곡선, 즉 IS1과 만날 때는 국민소득 감소폭이 Y1까지로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런데 소비가 이자율에 민감해져서 완만해진 IS 곡선, IS2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균형점이 G로 훨씬 더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소득이 Y2까지 아주 큰 폭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의 핵심 결론입니다. 가계부채가 많아서 IS 곡선이 완만한 경제에서는요. 금리를 아주 조금만 올려도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가 잡으려다가 자칫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계부채가 많은 경제에서는 긴축 통화 정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정책 효과가 너무 강해서 문제인 경우를 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정반대로 정책이 아예 먹히지 않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막 풀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아주 특수한 상황,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란 게 뭐냐면요.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말해요. 이자율이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고 모두가 예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자율이 오른다는 건 곧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채권을 안 사고 모두가 현금만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되면 LM 곡선의 수평인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동성 함정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명목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자율이 오를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이자율 상승은 곧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하니까 아무도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현금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현금에 대한 수요, 즉 투기적 화폐 수요가 무한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LM 곡선이 수평 구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제가 이런 유동성 함정에 딱 빠졌을 때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확장적 통화 정책, 즉 돈을 푸는 정책을 사용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대폭 늘려서 경기를 살리려고 해요. 과연 이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인데 왜 그런지 모형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LM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LM 곡선이 이미 수평인 구간에서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봤자 그저 수평선 위에서 옆으로 쓱 미끄러지는 것과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균형점이 E에서 F로 이동해도 이자율도 그대로, 국민소득도 그대로 전혀 변하지 않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무서운 점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전부 사람들 주머니나 예금 계좌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정책이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응용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두 가지 상황 명확하게 비교가 되죠. 가계부채가 많을 땐 IS 곡선이 완만해져서 긴축 정책이 과도하게 강력해지고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LM 곡선이 수평이 돼서 확장 정책이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이 서로 정반대의 대조적인 두 결과를 잘 정리해 두시면 문제풀이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오늘처럼 어려운 개념들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요,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을 하나씩 이해하고 넘어설 때마다 여러분의 실력은 정말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 노력을 저 짱 박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네이버에 있는 짱 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남긴 질문과 답변들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여 있고요. 저와 저희 능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이 어려운 내용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화이팅!